자, 통합과학 하는데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하이탑으로 처음에 개념할 때 하이탑으로 나갑니다. 다른 학원은 뭐 하이탑이 어려운 책이다 뭐 그래서 안 나가기도 하고 이런 거 같던데 원래 처음에 할 때 개념서로 하셔야 돼요. 개념서. 글씨 많은 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 다 요약된 책으로 해서 뭐 시험은 잘 볼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잘 보지도 못할 거고 처음에 글을 자꾸 읽어야 돼. 요즘 학생들 글씨를 안 읽기 때문에 문해력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요. 문장을 똑바로 다 안 읽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대충 읽고 대충 풀다가 다 감점 당하고 이러는 거거든. 나중에는 물론 이제 다른 시험 볼 때는 뭐 오투나 아니면은 다른 교재들 풀고 뭐 시험 문제도 많이 풀고 이럴 거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글씨를 읽으셔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글씨를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탑으로 합니다. 글씨 많은 책으로 할 거고 근데 하이탑은 좀 빠지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다른 책에는 어떤 내용은 빠지기도 하고 이래서 다른 책을 찾아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하이탑은 그런 게 거의 모든 내용이 써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권 가지고 있으셔야 돼. 버리지 말고. 왜냐면 니네가 이제 내신이 중요하긴 한데요. 내신도 보고 나중에 수능을 요걸로 해요. 통합과학으로. 예전에는 통합과학을 수능을 안 봤어요. 수능 안 보고 화학원, 뭐 물리원 이런 걸 본 거고 이제는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보기 때문에 요 개념서가 하나가 이제 완벽하게 하나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르는 거 있으면 요 책 찾아보는 겁니다. 다른 문제집은 푼 다음에 뭐 버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요거는 수능 볼 때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많으니까 자꾸 읽어보는 겁니다. 자, 좀 하이탑으로 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되고요. 잘 모르면 하이탑 찾아보면 됩니다. 내가 나한테 물어봐도 되겠지만 잘 모르면 하이탑을 찾아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 통합과학 1이랑 2로 나뉘어졌어요. 책이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통합과학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은 1학기고 2는 2학기야. 내용도 많아. 이게 1학기 분량이야. 1학기 분량이. 1학기에 이 정도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요런 거는 새로 들어간 겁니다. 과학의 기초, 뭐 기본량 측정, 신호와 디지털 정보 이런 거는 새로 책에 들어갔고 그래서 원래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22 개정 교육과정. 근데 그 전에는 이제 15 개정 교육과정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써져 있고 이런 거는 예전이랑 똑같아요. 우주에서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그 다음에 이 원소가 있는데 그런 애들이 어떤 화합물을 이뤄서 물질들을 구성하거든요. 그 물질을 구성하는 규칙성, 화학결합, 주로 화학이지 사실은 이건 주로 화학이고 화학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울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물리 분야도 같이 들어가 있고 뭐 천문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과학은 이제 다 한꺼번에 배우는 거여서 근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따라서 쭉 가시면 되는데 뭐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재밌는데 요거까지 배우고 나서 거의 중간고사를 한 요 정도 치르는 거예요. 요 정도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로 지구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은 이제 물리 분야죠. 물리 분야. 이건 지구과학 분야이긴 하고 생명 시스템, 생명과학 분야고 요거는 주로 화학. 요거는 이제 천문이랑 뭐 화학도 좀 들어가고 물리도 좀 들어가고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1학기입니다. 1학기 부분.
1학기 부분만 열심히 해도 돼요. 2학기 부분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더라고. 예전에는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는 거의 1년치 분량 다 했는데 2학기 되면은 기억 거의 안 나더라고. 그냥 1학기만 집중하셔가지고 1학기만 뭐 1등급 받는다. 1등급을 목표로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1등급 목표를 하시고 1등급 받기를 이제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1등급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졌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근데 9등급제니까 1등급이 되려면 4%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15등급이었어요. 15등급이어가지고 1등급이면 진짜 잘하는 애고 지금은 지금은 5등급제잖아. 5등급제여가지고 한 8%인가? 8% 정도면 1등급이 되나? 1등급을 하는 게 좋은 거죠. 뭐 못했다고 막 큰일 날 건 없지만 1등급 하는 게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를 얻는 게 가장 좋은 거죠. 1등급을 목표로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기본량 측정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거의 외우셔야 돼요. 그냥 틀린 지식을 갖고 있지 마시고 올바른 지식을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이거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건 다 외운 거거든요. 외워야 돼요?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그냥. 원래 다 외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그냥 군말 없이 그냥 그 약속을 따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와 시간, 이제 기본량과 측정이 있는데 물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량이 있어요. 기본적인 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은 미시세계 세계부터 거시세계까지 있다. 미시세계는 작은 세계고요. 원자 세계 뭐 이런 데고요. 거시세계는 우리가 사는 것도 사실 거시세계야. 이 정도면 거시세계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한 규모의 길이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글씨를 읽으세요라는 거야. 읽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뭐 아주 원자부터 해서 우주까지 그런 다양한 규모를 다룹니다. 그래서 미시세계에 해당하는 거는 원자 수준의 아주 작은 물체나 현상들의 규모이고 거시세계는 미시세계보단 큰, 그러니까 동물, 암석, 바다, 뭐 굳이 우주 이런 것만 거시세계가 아니라 우리도 그냥 이 정도면 거시세계야. 행성, 태양계 이런 규모가 큰 것들은 거시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세계에서는 원자, 핵, 원자, 분자, 이온 이런 것들 다루게 되고 거시세계는 큰 애들. 미시세계를 관측하려면 전자현미경은 이제 그냥 현미경보다 훨씬 더 해상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해능이 이제 뛰어난 거고 입자가속기 이런 것들 필요하고 입자가속기 원자를 가속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주망원경 이런 거시세계를 관측하는 거죠. 천체망원경 이런 것들이 있다. 우주망원경은 우주에 띄워놓는 망원경, 뭐 제임스 웹 망원경 이런 거, 허블 우주망원경 이런 거고 천체망원경은 그냥 이제 지구에 있는 거죠. 그런 거 천체망원경이고. 자, 그 다음에 규모. 과학에서 넓은 범위의 자연현상을 어느 정도 범위로 구분지어 표현하는데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크기 범위를 나타내는 것을 규모라고 한다. 공간이나 시간의 크기 범위를 나타내는 것을 규모라고 한다. 이런 거 다 정의야, 정의. 그래서 자꾸 읽어두시고 규모는 크기만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를 갖는 크기의 세계를 의미한다. 탐구 대상의 규모에 따라 자연현상의 특성과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공간 규모와 시간 규모가 다양하다. 공간적으로도 다양하고 시간적으로도 다양하다. 자, 수소 원자는 이제 이 원자의 크기 이런 거는 공간 규모겠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이런 거는 10의 10제곱분의 1m를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은 거는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럼 0.1이에요. 0.1.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럼 0.01. 이해하세요?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지수로 붙는 거는 안 배웠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럼 0.001.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면 0.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둘, 셋, 넷,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네. 요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그러면은 10의 제곱이면 10억인가요? 10억? 네. 10억분의 1m. 10억분의 1m. 1을 10억으로 나누는 거야. 그게 수소 원자 하나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적혈구 같은 경우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뭐 이런 거 이제 마이크로미터 이런 거 쓰기도 하는데 0.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기 8m 이렇게. 네. 요게 이제 0.000008m 이런 거지. 사람의 키는 1에서 한 2m 정도 되고, 그러다가 지구 지름이 반지름은 6,800km, 6,400km고요. 지름은 요 정도 됩니다. 10의 7제곱. 그 다음에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10의 12승미터. 이런 거는 이제 공이 12개 붙는 거죠. 가장 가까운 별, 가장 가까운 별, 이게 10의 16승미터.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 이만큼이다.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대략 한 300만 광년 정도 되죠. 네. 은하 크기가 10만 광년 정도 되니까 한 3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300만 년 이렇게 가야지 안드로메다. 엄청 크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이만큼이다. 뭔지 보이지도 않네. 네. 뭐 얼마나 써있냐면 26승미터네요. 10의 26승미터. 뭐 별로 안 커 보이기도 하네. 이렇게만 딱 보면. 네. 이렇게 다양하다. 시간도 빛이 1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만큼입니다.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초면은 간다. 1m 간다.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 15초라고 하는데 한 500초 정도 걸리고, 달의 공전주기 한 27.3일이거든요. 이제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원래 27.3일 걸려요. 그거 이제 초 단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수명은 이만큼이네. 10의 9승초. 거의 한 100년 정도 되겠죠. 우주의 나이는 이 정도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특정 범위와 그 공간 규모와 시간 규모가 있습니다. 길이를 측정할 때 옛날 사람들은 뭐 이렇게 큐빗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팔꿈치부터 요만큼은 큐빗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얼만큼일까요? 50cm 돼 보이는데 5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했고, 조선시대 자나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옛날에는 리, 이런 단위 썼잖아요. 연리, 40리길, 막 이런 단위 썼잖아요. 그리고 척이나 이런 단위, 그리고 촌, 이런 단위 쓰고 이랬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레이저 같은 걸로 거리 측정도 하고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아무튼 몸의 일부나 일정한 길이에 막대 기준이 되는 길이가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등을 이용했는데, 현대에는 빛을 이용해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이 위에도 측정하려는 대상의 규모에 따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이런 걸 이용해서 전자 현미경 등으로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다. 길이는 저렇게 측정할 수가 있고, GPS는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건데,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면 적어도 3개의 위성은 필요하고요. 보통 4, 5개의 위성이 필요한데, 내 휴대폰에서 신호를 쏴요. 그러면은 여기 얘가 쏘고 다시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 시간이랑 이 전파 속도랑 곱하면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거리만 알아, 사실 거리만. 그러면 요렇게 여기 중에 어딘가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성 하나가 나의 거리를 알았어요. 위성이랑 나의 거리. 그러면은 나는 이 위성에서부터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거리만 알기 때문에. 그럼 위성 하나를 더 써요. 위성이 또 하나 있어.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위성으로부터 거리가 똑같고 이 위성의 거리가 똑같은 지점이 2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위성을 또 써요. 그러면은 요 점으로 딱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이 3개 필요해요. 3개 이상 필요해. 그래서 니네가 휴대폰 키잖아? 뭐 지도 정보 이렇게 키잖아? 그러면 3개 위성이랑 교신해 보는 거야. 엄청 희한하지, 그게 빨리빨리 되는 게. 그래서 위성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거리 계산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GPS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시간 측정 방법의 발전. 옛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연 현상, 지구 자전이나 공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측정했고, 아니면 이제 수정의 규칙적인 진동. 수정의 이제 떨림이 규칙적인데 그걸 이용한 거, 그렇게 해서 시계 이런 거를 이제 시간을 측정했는데요. 현대에는 원자에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빛을 이용해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이외에도 초고속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원자나 분자 수준의 움직임을 10^-15승 펜토초 단위로 관찰하기도 한다. 다 어려운 말 써져 있긴 하네. 아무튼 예전에는 하루면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하루죠, 그쵸? 하루, 이제 하루죠, 하루. 근데 그거를 뭐 24로 나누면은 뭐 시간이 되겠지? 근데 그 1시간을 또 60으로 나누면 분이 되겠죠? 그걸 또 60으로 나누면 초가 되겠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초를 정했는데, 근데 이게 지구가 자전을요, 사실 완벽하게 24시간에 한 바퀴 돌질 않아요. 24시간보다 조금 많아요. 네, 조금 많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그리고 이게 느려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전 속도가. 그래서 완벽하게 시간이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이제 시간이 조금씩 바뀌니까 안 되겠다 해서 수정 뭐 이런 걸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세슘 원자 시계라고 하는 걸 씁니다. 세슘이라고 하는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이 진동수가, 물론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겠지만 91억 9,263만 1,770번 떨리잖아요. 네. 그럼 1초야. 뭐 믿기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대. 이것도 나는 뭐 전공 분야가 아니까 믿어야 되는데 이게 1초야. 91억 9,000번 정도 떨리면 1초예요. 그거는 이제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지, 거의.
그래서 원자식에는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시계가 또 나오긴 했더라고.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한다. 그냥 믿어주시고요. 자연현상과 공간과 시간의 크기 범위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네, 규모라고 한다. 규모에 대한 정의니까 이렇게 읽어서 규모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길이와 시간의 현대적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현대에는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빛을 이용한다. 빛을 이용합니다. 빛을 이용해요. 여기 뭐 이게 학원에도 뭐 이렇게 재는데 레이저 같은 걸 쏴가지고 측정하더라고요. 현대에는 태양의 위치 변화를 이용해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그거는 아니다. 그건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정밀한 값은 아니더라.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량과 단위. 과학은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을 기반에 두고 있다. 이러한 관측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단위가 필요하다. 내 맘대로 할 수가 없고 단위가 필요하다. 자, 물리량, 길이, 시간, 질량처럼 측정하여 그 값을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양이 물리량입니다. 물리량. 전부 다 생소하죠? 이런 거 물리량이라고 하는구나. 네, 아무튼 방학 때 미리 한번 이렇게 해놔야지 안 생소합니다. 네. 나중에 학교 가서 그냥 뭐 바로 이런 거 들으면 그냥 졸을 거예요, 아마.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지금 들어놔야 됩니다. 단위는 어떤 양을 나타낼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물리량은 각각의 고유한 단위를 가진다. 길이의 단위는 미터이고 시간의 단위는 초입니다. 초. 초야 초. S가 초죠.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써야 되고 속력은 미터 퍼 세크 단위로 나타내야 된다. 이거를 물론 뭐 미터나 킬로미터나 뭐 그렇게 다른 건 아니에요. 왜냐면 킬로미터는 뭐 이게 1000배를 한 거니까 1000m가 1km니까. 근데 그냥 미터로 해요. 그래서 1km면은 그냥 10의 3제곱 뭐 미터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길이는 미터 단위를 쓰는 거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계산을 할 때 뭐 F는 MA 뭐 이런 공식으로 이제 계산합니다. F는 MA. 근데 F는 이제 힘의 단위이긴 한데 질량을 뭐 그람 단위로 쓰고 이러면은 틀려요. 니네가 계산할 때.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0g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를 고쳐가지고 1kg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써야지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 쓰시고, 거리는 미터 단위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또 뭐 60분 뭐 이런 거는 초 단위로 바꿔서 써야지 맞아요. 3600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MKS 단위 뭐 이렇게 얘기도 해. 물리에서는 미터 초 킬로그램으로 합니다. 그리고 속력도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거 잘 안 써요. 미터 퍼 세크 씁니다. 미터 퍼 세크. 그거 알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인치, 뭐 피트, 뭐 마일, 자, 청, 리 이런 거는 국제 단위로 속하 있지 않아. 그래서 길이는 어떻게 하라고? 미터 단위 쓰라고, 미터 단위. 넓이 뭐 몇 평, 에이커, 뭐 헥타르 이런 거 안 씁니다. 이제 뭐 제곱미터 뭐 이렇게 쓰면 되고. 부피도 이런 거는 이제 화학 시간에 쓰긴 하는데 리터 뭐 이런 거는 잘 안 쓰고,
뭐 이렇게 세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질량은 킬로그램 뭐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이런 거 안 쓰고. 하나의 물리량은 여러 가지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의 물리량은 서로 다른 단위로 나타내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과학에서는 국제 단위계를 쓴다. SI 국제 단위계를 쓴다. 단위는 그 정의가 수정되거나 물리량이 발견에 따라 새로 단위가 추가되기도 한다. 그래서 수를 쓰고요. 예, 센티미터 쓰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센티미터는 원래 100cm가 1m인 거 아시죠? 아무튼 뭐 이것도 미터긴 해요. 미터긴 해. 여기는 이제 이거 접두어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2승을 뜻하는 건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센티미터 이렇게 써도 되긴 해. 자, 그래서 어렵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접두어야, 접두어.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뜻해요. 미터는, 이건 밀리지, 밀리. 밀리미터, 뭐 이런 식으로. 1mm는 10의 마이너스 1승 미터죠.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죠. 1mm는. 이거는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 나노, 10의 마이너스 9제곱.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그리고 데시 10의 마이너스 1제곱 데카 헥토 킬로 10의 마이너스 10의 세제곱 메가 10의 6제곱 3제곱씩이거든요. 3제곱씩 기가 10의 9제곱 테라 10의 12제곱 이런 식으로 접두어를 사용한다. 재미없죠. 기본량과 유도량. 기본량은 요거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나중에 길이, 질량, 시간, 온도, 광도, 전도, 물질량 요런 게 7가지가 기본량이에요. 기본량. 다른 물리량으로 정의할 수 없다. 질량을 시간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기본량이라고 합니다. 질량을 뭐 미터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영역이 확실한 길이는 길이로 나타내야 되고 질량은 질량으로 해야 되고 시간, 온도, 광도는 이제 빛의 세기를 말하는 건데 전류, 1초 동안 흐르는 전하의 양을 뜻하고 물질량, 이거는 몰이라고 해서 개수인데요, 이게 사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양, 개수. 이런 거는 기본량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피 이런 거는 질량의 길이의 세제곱이면 되죠? 길이 세제곱이면 부피죠? 이런 거는 기본량이 아닌 거예요. 넓이 이런 거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길이 제곱하면 되죠. 그쵸? 그런 건 기본량이 아닌 거예요. 뭐 길이를 질량이나 뭐 다른 걸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7개 길이, 질량, 시간, 온도, 광도, 전류, 물질량. 광도는 세기, 빛의 세기 이런 거 나타냅니다. 근데 온도를 켈빈으로 써놨는데 원래 우리가 평상시에는 섭씨온도 많이 쓰죠. 섭씨온도. 근데 켈빈은 이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온도. 273켈빈이 0도씨인데요. 네, 그런 게 이제 켈빈 온도긴 해. 요도량.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된다. 속력은 뭐 미터 퍼 세크 뭐 이렇게 되잖아. 이런 거는 기본량을 이용해서 요 속력을 표현할 수가 있죠. 속력처럼 기본량을 조합해 유도하는 물리량을 유도량이라고 한다. 기본량 이외의 모든 물리량이 유도량에 해당한다. 그래서 길이, 부피, 길이 세제곱하면 부피,
농도, 이거는 책이 좀 잘못된 거, 그, 질량 퍼센트 말하는 거구나. 그러긴 하지. 전체 질량분의 이 뭐 코코아의 질량, 비율, 이런 거 농도죠. 속력, 시간분의 거리, 미터 퍼 세크. 전류 곱하기 시간, 배터리 용량. 전류 곱하기 시간은 배터리 용량. 전류가 원래 시간분의 전하량인데, 거기에다 시간 곱하면 이제 원래는 전하량이 되긴 하겠다. 하여튼 배터리 용량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다른 물리량으로 정의할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7개의 물리량을 기본량이라고 합니다. 기본량 써주시고,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전류와 전압은 모두 기본량이다. 아니에요. 전류는 기본량인데 전압은 기본량이 아닙니다. 전압 기본량 아니고, 과학에서 사용되는 유도량은 모두 기본량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낼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측정과 측정 표준. 지루하죠. 내신 완성 문제 지금까지 배운 거 조금 푼 다음에 앞에 거 다시 할게요. 자, 17쪽에 좀 봐주시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8번. 자, 자연현상 탐구할 때 측정 대상을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데, 원자의 운동과 태양계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죠. 규모가 엄청 다르잖아요. 따라서 규모에 따라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다르다. 그 다음에 길이 측정의 현대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서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는 다르고,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빛이 이용되기도 한다. 맞죠? 현대에는 측정할 수 있는 길이 규모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해지고 있지. 멀리도 하고, 작게도 하고, 다양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위치 확인하는 거 GP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위성에서, 한 개로 안 돼요. 3개 이상. 3개 이상. 여기 책에 4개라고 되어 있는 4개. 4개 이상. 하여튼, 4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보정해주는 것도 필요해서. 시간 측정 기술과는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그 전파가 이동하는 시간을 재야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재야 돼. 그래야지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1번 답 1번이고요. 다음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게 아폴로호가 착륙했다가 달에다가 거울을 설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달 갔다 왔다라는 증거이기도 해. 그래서 이 표면에 거울을 설치했어요. 거울이 재귀 반사가 일어나는 거울이야. 그러니까 내가 빛을 쏘잖아. 그러면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거울이야. 그래가지고 거울에다 레이저를 쏜다. 그러면은 한 2초? 2초나 3초? 그 정도면 돌아와요. 그럼 그 시간에다가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m/s 곱하면은, 그 다음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시간을 측정해야 돼. 시간. 왕복 시간. 시간을 측정합니다. 왕복이긴 해. 뭐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여기서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왕복이 돼야 되는 거고,
빛의 속력이 일정한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다가 빛의 속도 나누기 2 하면은 지구와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니은을 정밀하게 측정할수록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거리 측정해야 되는데 시간 측정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지. 답 5번이고요. 가보다 나가 시간을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이거 어렵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진동수가 좀 이것도 많기는 하지만 얘가 진동수가 훨씬 많네요. 얘가 더 정확하긴 하겠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3만인가요? 32,768번인데 그 다음 1초는 또 32,768번 흘러야 되잖아? 근데 그 사이도 되게 간격이 좁을 수가 있잖아. 근데 얘는 이제 얘가 훨씬 더 얘가 더 정밀하긴 하겠다. 그쵸?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세슘 원자의 진동수가 커서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요거 쓰면 되겠다. 세슘 원자의 진동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세슘 원자의 진동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단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리량의 값을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필요하다. 뭐 맞고요. 하나의 물리량의 값은 한 가지 단위로만 표현된다. 근데 이게 꼭 이제 표준 단위는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틀린 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미터로 쓰라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긴 있잖아. 그 다음에 킬로그램과 미터는 모두 기본량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다. 맞고요. 물리량의 크기에 따라 단위 앞에 접두어를 기호로 사용하기도 한다. 맞죠? 새로운 물리량이 발견되면 그에 맞는 새로운 단위가 추가되기도 한다. 뭐 맞죠? 근데 지금은 뭐 대부분 발견해 놨을 텐데 뭐 새로운 게 발견되면 추가해야죠. 길이는 기본량이 맞고요. 시간 기본량 뭐 이거 맞고요. 부피는 유도량인데 세제곱 맞고요. 속력도 유도량인데 미터파세크 맞고, 온도는 기본량입니다. 기본량이고 단위는 켈빈을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8번에 어떤 무선 이어폰 제품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질량 써져 있고 배터리 용량, 크기, 길이 뭐 이거 써져 있네요. 다음 중 유도량의 단위를 그 유도량이 어떤 기본량을 조합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시오. 요 배터리 용량이긴 하네. 그래서 배터리 용량. 유도량의 단위는 요거 쓰면 되죠. 배터리 용량은 전류와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배터리 용량은 전류와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근데 원래 요거는 이제 전하량을 의미하긴 하지. 전류가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인데 거기에다 시간 곱하면은 전하량, 배터리 용량을 알 수가 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5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할게요. 이제 14 쪽이고요. 14 쪽 측정과 측정 표준. 물리량을 측정할 때
각자의 기준대로 측정하면은 서로 다르게 나올 것인데, 정확한 측정값을 얻으려면 단위에 대한 정의나 측정 방법 등 측정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측정을 할 때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고 딱 단위에 맞춰야 됩니다. 그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고 수와 단위로 그 값을 나타내는 것을 측정이라고 하고, 양을 측정할 때에는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온도계는 보통 섭씨 온도계로 표시되어 있죠. 근데 물론 이거를 켈빈 온도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273. 정확히는 1호 이렇게 더하면은 켈빈으로 바뀌긴 해. 아무튼 아까 전에 온도 단위는 켈빈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여기 켈빈이라고 나왔는데,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돼요. 네, 그러면 켈빈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정확한 단위를 써야 된다. 섭씨 몇 도 이렇게. 그 다음에 어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어림을 할 경우에 특히 부피 같은 거 측정할 때, 그러니까 눈금이 여기 새겨진 거에 정확하게 딱 안 걸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눈금 실린더에 물을 담은 건데, 액체를 담은 건데 딱 안 걸렸잖아요. 안 걸렸죠, 그쵸? 그러면은 요게 45, 6, 7이랑 47ml랑 48ml 사이야. 나는 요 정도면은 한 47.6 요 정도 읽을 것 같은데, 약간 더 높은 것 같은데 5보다, 그치?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어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읽습니다. 약간 5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럼 나는 47.6이나 뭐 이렇게 읽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어림해서 읽는 게 더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어떤 양을 측정하기 전에 어림을 통해 그 값의 대략적인 범위를 예상한 후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피 어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측정 도구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눈금 실린더도 뭐 100ml 짜리도 있고, 뭐 200ml 짜리도 있고, 뭐 1L 짜리도 있고, 뭐 이런데, 대충 한 500ml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1L나 뭐 이런 걸 써야지. 측정하기 전에 약간 어림을 해야지 어느 정도는 될 거다. 근데 한 500ml 짜리를 뭐 10ml 짜리로 막 500번 재고 막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적절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림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요런 게 이제 그런 거죠. 한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이 값을 어림하여 더 정확하게 읽는 거죠. 네, 이해하시죠? 그런 걸 어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측정 표준,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를 정의하고 이를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을 측정 표준이라고 한다.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를 정의하고 이를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을 측정 표준이라고 한다. 측정 표준은 기본 단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측정 기기, 표준 물질, 측정 방법 또는 측정 체계를 모두 포함한다. 엄청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측정 표준을 정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측정 표준을 정했을 때 시간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건데, 1960년 이전에는 1년의 동안의 하루 길이를 평균으로 계산한 값인 평균 태양일을 이것으로 나눈 값을 1초로 정의하였다. 이거 왜 이걸로 나누냐면 1년 동안의 하루의 길이를 평균으로 계산한 값에 평균 태양일을 이것으로 나눈 값.
1시간이 3600초고 24시간이니까 이거 곱하면 이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하루가 86,400초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얘가 언제나 일정하게 돌아야 돼. 근데 대충 일정하긴 해. 뭐 엄청 많이 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변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1960년에 이렇게 하자고 이제 정한 거야. 특정 표준을 이렇게 정한 거야. 특정 표준을. 시간이라는 거는 세슘 원자 133 이거는 이제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붙는 건데 이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할 때 1초라고 합시다. 이게 측정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 정의가. 방법이랑 이런 것도 다 표준에, 측정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이 시간이 정해졌어. 1초라고 하는 게 정해졌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길이도 정의하는데,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1초 동안 간 거리를 그게 아니라 빛이 1초에 이만큼 가요. 빛이 1초에 이만큼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30만 킬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이 원래 얼마야 이게 299,792,458 미터를 1초에 가요. 1초에 이만큼 가요. 그래서 1초 동안 간 거리를 이렇게 나누면 돼요. 말 이상한가? 아무튼 요만큼 초 동안 간 거리를 1m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이만큼 가니까 이거분의 1초 동안 간 거리를 1m로 정의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지구가 대략 얼마냐면요 4만 킬로미터예요. 이렇게 둘레가 4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면은 10,000킬로미터겠죠? 이해하세요? 이게 둘레가 4만이니까 여기 90도 4분의 1이니까 그럼 이 거리에 10,000킬로미터니까 1000만 분의 1을 하면 되겠다. 이 거리를 잰 다음에 그거에 1000만 분의 1이면 그게 1m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터 원기라는 걸 만들어. 미터 원기. 그래서 요걸 만들어. 이게 1m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저거에 해당하는 거를 수값을 만들어. 여기 1m분의 1m다.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누가 만들어. 정확하게. 만들어서 나라한테 줘. 나라마다. 요게 1m니까 이거를 딱 기준으로 하세요. 이걸 미터 원기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제 받아. 국제 표준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저거를 기준해서 이게 1m다 이제 이거의 2배면 2m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미터 원기를 받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열심히 만들거든. 되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이리듐 뭐 이렇게 막 합금 같은 거 써가지고. 근데 이것도 약간씩 이렇게 증발이 된대요. 원자들이. 그러는 것도 있고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얘가? 늘어나. 녹는 것보다 늘어나지. 늘어나니까 이게 미터가 바뀌는 거야, 약간씩. 온도에 따라서. 물론 이제 몇 도에서 측정해라 뭐 이렇게 정해도 되는데, 어찌됐건 이렇기 때문에 요렇게 정의를 바꾼 거예요. 예, 이게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 그래서 표준이 정확해야지 사람들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특정 표준을 활용해 만여 개가 넘는 부품을 정확한 크기로 만들어 하나의 자동차로 조립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게 딱 맞아야겠죠? 그래 자동차가 이제 오차가 없겠죠? 특정 표준을 활용해 체온, 혈당 등을 측정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확인한다. 질량, 부피 등 특정 표준을 활용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공기질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런 게 표준이 정확해야지 모든 측정 값들이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준을 정하는 것이. 그 다음에 국제무역에서의 신뢰성 확보, 상품 제조와 유통, 판매, 서비스 이런 것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제 확보가 된다. 국가 질서, 국민의 안전 유지 이런 것도 이런 기본적인 거부터 표준이 잡혀 있어야지 될 거다. 질병의 진단, 유해물질의 측정 등 국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는 적절한 측정 도구와 측정 단위와 도구가 필요하다. 측정할 때는 적절한 측정 도구와 단위가 필요하다. 어림은 논리적인 추론으로 어떤 양을 대략적으로 측정하는 활동이다. 측정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를 정의하고 이를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을 측정 표준이라고 한다. 1m나 1초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정하는 거야? 측정 표준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이거는 겪었습니다. 이건 넘어가 되고요. 내신 완성 문제 아까 전에 8번까지 했습니다. 9번부터 1등급 도전 문제 그 2번 9번부터 18쪽부터 19쪽까지 이거 풀어보시고요. 자, 9번부터 이렇게 보면 되죠. 9번에 측정과 어림은 과학 탐구에만 활용된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측정할 때 단위와 측정 도구 필요하다. 뭐 이거는 맞고. 어림은 논리적 추론은 어떤 양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값입니다. 대략적인 값. 1번 답이고요. 무엇은 단위의 측정 표준으로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통용되는 표준 단위 체계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제 단위에 이렇게 쓰면 돼요. 국제 단위계. 국제 단위계. 현재 1초의 측정 표준으로 옳은 것만을 보시고 현재는 이겁니다. 세슈먼자가 그만큼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나오는 빛이 진공 중에서 이만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도 맞는데 1초에 이만큼 가거든요. 1년 동안 하루.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값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랬어요. 예전에는 기억력은 기억이네. 니은은 왜 안 되지?
아무튼 이게 이 측정 표준이기 때문에 기억으로 하셔야겠네요. 이것도 1초긴 한데 1초인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시간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측정 표준은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니은처럼 해도 1초가 나오긴 한데 그게 측정 표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겠네요. 기억만 하시고요. 니은처럼 해도 1초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을 측정 표준이라고 한다. 측정 표준은 기본 단위 정의에 해당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측정 기기, 표준 물질, 측정 방법, 측정 체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측정하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요거를 측정 표준을 하셔야겠네요. 아까 전처럼 해도 1초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를 측정 표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다. 요거는 기억만 하시고 기억만. 다음에 몸의 일부를 활용한 길이 단위는 이게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잖아. 특정한 길이를 수치와 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같은 물체의 길이를 측정해도 사람마다 측정 값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측정 표준에 대한 활용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기본량을 측정할 때만 사용돼. 또 그건 아니죠. 뭐 그런 건 아니고 공정한 거래할 수 있어. 이거 막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맞죠? 측정 표준이 정확하게 지켜져 있으면 신뢰할 만 하겠죠. BC 고르시면 되고요. 측정 표준을 활용한 사례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미세먼지 정도 측정한다. 이런 거 시간에 맞춰 뭐 이거 시계 이거 괜찮고 만약의 부품 이런 거 괜찮고 사람의 눈으로 사과 크기를 어림에 이런 거는 측정 표준에 해당하진 않죠. 이거 측정 표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답 5번 하시면 되고요. 1등급 도전 문제 이건 미시세계 이건 거시세계죠.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다르다. 뭐 이런 거시세계들도 원자핵과 원자로 되어 있긴 하니까 요거는 뭐 고르면 안 되고요. 관찰할 때 사용하는 도구 다르다. 이건 그렇죠. 뭐 이건 전자현미경으로 본다라고 치면 이거는 뭐 망원경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죠. 이건 뭐 나노미터 뭐 이런 거 쓸 거고, 이거는 뭐 미터 뭐 이런 거. 근데 뭐 킬로미터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것도 다르긴 해. 네, 다르긴 해. 얘는 뭐 양자 역학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확률적으로 설명하고 막 이런데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뉴턴 역학적으로 설명하시면 되니까 물체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게 맞죠? 5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길이를 나타낸 1m의 표준 측정 표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요랬는데 요래 됐다. 가에 비해 나에서 정한 1m의 정의가 가진 장점을 설명하시오. 이 미터 원기, 미터 원기 요거 있죠? 미터 원기는 시간이 지나면 손상될 수도 있고 손상되고 뭐 온도나 기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 미터 원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신호와 디지털 정보. 신호와 디지털 정보 해야 하는데 30쪽에 지금 배운 거 핵심 정리 칸 채우기 한다 하고 해요. 30쪽 먼저 펴주시고 자 같이 칸 좀 채우면서 복습하겠습니다. 원자, 핵, 원자, 분자 이런 아주 작은 물체나 현상들의 규모를 미시세계라고. 미시세계. 관측 장비, 전자현미경, 입자가속기. 거시세계는 뭐 암석바다 뭐 이런 것들이고 우주망원경, 천체망원경. 자연현상의 크기와 범위를 규모라고 한다. 예전에 이제 길이 측정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방법인데 지금은 이제 뭐 시간 측정 이런 거는 세슈먼자 시계. 길이 측정은 현재 빛을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고요. 물리량 측정을 그 값을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양으로 양의 값은 수와 단위의 곱으로 나타낸다. 단위. 다른 물리량으로 정의할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7개의 물리량을 기본량이라고 한다. 길이, 질량, 시간, 온도, 광도, 전류, 물리량이 있다. 유도량은 기본량을 조합하여 유도하는 물리량이다. 부피는 유도량에 해당합니다. 농도도 유도량에 해당하고 속력도 유도량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측정은 어떠한 양을 재어 수와 단위로 나타내는 그 값을 나타내는 활동이다. 그 다음에 추정한다. 논리적 추론으로 대략적인 값을 추정한다. 어림이죠, 어림.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를 정하고 이를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네. 이거를 측정 표준이라고 합니다. 단위의 정의. 국제 단위계의 국제 단위계의 정의가 국제 공통의 측정 표준으로 사용된다. 1초는 세슈먼자를 이용해서 1m는 빛이 요초 동안 간 거리 이렇게 측정하면 됩니다.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하게 하고 공정한 거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신호는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1번부터 7번까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32쪽이고요. 32쪽에 1번부터 7번. 자, 볼게요, 이거. 흑연 탄소 원자, 표면의 탄소 원자, 이거 미시세계고, 안드로메다는 거시세계겠죠? 그쵸? 다와 나 모두 거시세계에 해당한다. 이건 원자인데 원자, 미시세계잖아요. 공간 규모가 서로 다르다. 같은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뭐 망원경으로 봐야 되고, 망원경 이거 보면 보이지 않겠죠, 그죠? 2번 고르시면 되고, 기본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물리량을 조합하여 유도할 수 있다 아니고, 조합하여 유도하는 거는 유도량입니다. 유도량. 기본량의 단위에 대한 정의는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기본량의 단위에 대한 정의는 변경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변경될 수 있고, 기본량의 단위는 여러 단위를 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이건 유도량이고, 유도량.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거. 하여튼 유도량은 아닌데, 하여튼 이것도 아닙니다. 예. 니은 고르시면 되고, 1번 고르시면 되고, 그래서 유도량을 정의할 때 사용되지 않는 기본량은 지금 여기 물질량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몰, 길이, 시간, 질량, 온도. 여기에 지금 온도 없는데? 온도 없잖아. 4번 고르셔야 돼요. 물질량이 몰입니다. 몰. 물질량은 몰이야. 몰. 나중에 화학 시간에 보는데 몰이라고 해. 몰. 여기 온도 없잖아요. 그쵸? 위 유도량이잖아. 4번 고르셔야 하고, 국제 단위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길이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m는 빛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맞아요. 예, 빛이 얼마였나요? 29 정확하게 얼마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9억. 빛이 29억 9천만 분의 1초만큼 간 거리. 그걸 1m로 정의하니까 빛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게 맞고요. 나라마다 1m 기준 서로 다른 건 아니고 1m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1초의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1m를 792 분의 1초 동안 간 거리. 그러니까 1초가 정확해야지 이 거리도 정확해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기억되기 5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란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여 수와 단위로 나타낸 것이고, 측정이죠. 측정은 그렇고, 어림이랑 측정 도구 없이 논리적인 추론으로 어떤 양을 대략적인 값을 추정하는 일을 말한다. 기억은 측정이니까 4를 이용해 연필의 길이를 쟀다. 뭐 괜찮은데? 측정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길이를 잰 거죠. 이건 2번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사라진 화성 기후 궤도선에 관한 설명이다. 1998년 12월 11일에 발사한 미 항공우주국에서 화성 기후 궤도선 화성 궤도 진입을 시도하던 중 통신이 끊기고 사라졌다. 그 결과 제조사는 파운드 단위를 사용해 진짜? 그럴 수가 있나? 미국 항공우주국 엔진은 이 수치를 킬로그램 단위를 이용해 궤도선을 운영했던 것으로 원해보였다. 와, 대박.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모두 국제 단위계 질량 단위이다. 아니죠. 파운드는 국제 단위계 단위가 아닙니다. 측정 표준이 필요한 까닭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맞죠? 이거 뭐 돈 엄청 들였을 것 같은데, 우주에서는 지구와는 다른 단위계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은 아니죠.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파운드로 고쳐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못 찾나? 신기한 일이네 이거는 진짜로.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고요. 측정 표준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식품 첨가물 측정 표준 이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부품의 크기 특정 표준 이용해야겠죠. 가스, 전기 사용량 특정 표준 이용해야 하고, 태극기 빨간색, 파란색 정확한 색상표, 전곤 감리 크기 규격, 이것도 맞네요. 이것도 특정 표준 이용해야겠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태극기를 정확하게 똑같이 그리겠지. 다 맞는 설명이고요. 신호와 디지털 정보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와 디지털 정보. 정보가 뭐 아날로그 정보가 있고 디지털 정보가 있고 이러거든요.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온 빛을 관측하여 우주의 생성 과정을 유추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빛이 뭐 정보가 되는 거죠. 자연에서 오는 다양한 신호를 분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 신호란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신호라고 한다.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신호라고 한다.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는 빛, 소리, 지진파 등과 같은 파동으로부터 힘, 열, 압력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지구의 생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우리는 수많은 신호를 다양한 도구나 사람의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활용한다. 정보란 뭐 이런 게 다 정의죠.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우리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정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빛이 오는데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여 발생한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지구에 도달하는 거는 신호고, 그 빛을 측정하여 분석하고 태양의 온도, 구성, 물질 등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정보라고 한다. 네. 태양에서 오는 빛에 흡수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하면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돌고래는 이제 초음파로 장애물이나 먹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뭐 물체가 앞에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돌고래는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감지하여 먹이 위치를 알아낸다. 그 다음에 지진파가 전달되면은 땅을 통해 그 진동이 전달되는데 지진파를 분석해서 진원의 위치를 알거나 지구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진파가 전달될 때 뭐 P파, S파 뭐 그런 게 있는데 외핵은 액체 상태를 추정하는 이유가 S파가 액체 상태는 통과 못하거든요. S파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외핵이 액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정보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서 이제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는 거는 신호고, 그걸 열 화상 카메라로 찍어서 분석해서 열이 많이 나는 사람을 이제 추적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감기나 감염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주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는 것은 신호고, 그 빛을 측정하여 분석하여 우주의 생성 과정을 확인하고 이런 거는 정보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는 어떤 양을 연속적으로 변환하는 값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연속적인 거는 아날로그 신호고, 그 최소 단위별로 불연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속력계는 이렇게 그 바늘이 이렇게 끊기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뚝뚝 이렇게 끊기지는 않잖아. 얘가 웅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연속적인 변화이고요. 알코올 온도계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변화인데,
이거는 20.8도, 뭐, 그 다음에 20.9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끊기잖아, 신호가. 예, 그런 거는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됩니다. 이 디지털 속력계도 마찬가지고, 디지털은 불연속적인 값이고요.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값이에요. 이렇게, 이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 이런 거는 원래 그 자연에서의 신호는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예요. 빛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연속적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신호이고, 장점, 신호가 연속적인 값이므로 미세한 변화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단점, 전송되거나 저장할 때 외부 요인에 의해 신호가 왜곡되기 쉽다. 저장과 전송에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단위대로 끊어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이 중간값 이런 거는 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는 0과 1의 이진수로 표시가 되는데, 근데 사실 0, 1만 딱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또 나눌 수는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8비트를 처리하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이게 묶음 단위를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어찌됐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0과 1 이진수로 표시합니다. 선명한 신호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잡음의 영향이 적고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하다. 0과 1 이진수로만 표현되므로 저장과 전송이 쉽고 빠르며 정보를 압축할 수가 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여기 중간값이 얼마 뭐였는지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죠. 정보 손실이 있고 복제나 위조가 쉽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외부 잡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 변화가 전달되는 것은 신호라고 하고, 이것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우리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적인 변하는 값을 가진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고요. 예. 컴퓨터와 대부분의 통신에 사용되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입니다.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신호를 감지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걸 센서라고 하면 센서. 센서는 자연의 신호를 받아들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빛이나 온도나 습도나 이런 아날로그 형태의 자연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 디지털 정보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센서는 주변 환경의 빛, 온도, 습도, 운동, 뭐 압력 이런 거 같은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디지털 신호로 출력되거나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출력된 후 반도체 회로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아무튼 이런 변화되는 걸 얘가 감지를 해. 그래서 전기 신호로 바꿔. 반도체 회로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저장, 분석, 전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광 센서 뭐 이런 거 있고요. 예. 빛의 세기를 감지하는 겁니다. 빛의 세기를. 인간의 눈과 비슷하다. 광 마우스,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바코드 스캐너 등이 있다. 소리 센서가 있는데 음파를 감지한다. 인간의 귀와 비슷하고 마이크로폰, 초음파 진단기, 뭐 마이크로폰은 이제 뭐 마이크죠, 마이크. 예. 물고기 떼를 찾을 때 수심 측정하는 음파 측정기, 탐지기 이런 거 소리 센서를 이용한 거고, 압력 센서는 압력을 감지한다. 인간의 피부로 압력이 느껴지는 것처럼 압력을 감지하는데, 터치 스크린, 스타일러스 펜, 전자 저울 이런 건 압력 센서가 달려 있다. 온도 센서,
열을 감지하는데 뭐 에어컨, 전기밥솥, 보일러 이런 온도계 이런 데 온도 센서가 달려 있고, 가스 센서도 있고, 화학 센서, 특정 기체 물질을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로 인간의 코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가스 누설 경보기, 음주 측정기, 화재 경보기 등은 가스 센서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온 센서, 화학 센서, 용액에 존재하는 특정 이온을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로 인간이 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염도 측정기, 산염기 측정기 등이 있다. 가속 센서, 물체 운동 변화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로 물체의 가속도나 충격, 수평 상태 등을 측정한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에어백 등이 있다. 얘들 알아두는 거죠. 바코드 스캐너, 이거는 광 센서죠. 초음파는 이제 요거는 자동차네요. 자동차 뒤에 범퍼 부분이네. 여기 초음파 센서가 있어서 여기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측정해서 후진하거나 이럴 때 띠띠띠띠 이렇게 울리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사용하는 거고, 스타일러스 펜은 압력 센서. 선생님도 지금 펜을 이 펜 들고 여기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압력도 물론 작용하지. 압력도 센서도 있네. 압력 센서. 피랍을 인식한다. 온도 센서는 이제 온도 측정하는 거고, 가스 센서가 있어서 가스 누출 경보기 이런 거 이제 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거 경보기가 달려 있을 거고요. 이온 센서는 이온의 농도를 측정한다. 가속도 센서,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걸음수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고, 여기 해당하는 것도 정리되어 있고요. 센서에서 자연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전기 신호로. 광 센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광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안에. 압력 센서는 터치 스크린. 온도 센서, 전기밥솥이 특정 온도를 이제 유지를 하죠. 온도 센서가 달려 있어서 그런 거고요. 합니다. 스마트폰은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멀리까지 전송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 이미지를 저장한다. 이처럼 자연의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과학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로 다 이제 변환이 되죠. 예전에는 뭐 녹음할 때는 어떤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거 사용하고, 뭐 비디오는 이제, 영상은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담고, 뭐 그렇게 다 각각 다 이렇게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카세트 플레이어 따로 있어야 되고, 뭐 비디오 보려면 비디오 플레이어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다 이런 정보가 다 디지털 정보로 되어 있어서 그냥 한 기기 내에서 전자 신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 다 되는 거예요. 녹음도 되고 뭐 다른 것도 다 되고, 이런 거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됩니다. 정보가 저장으로 디지털 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송도 쉽고요. 그 01010 그 신호값만 전송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정보 처리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다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 공간 제약 없이 빠르게 디지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제 복제도 엄청 쉽고, 디지털로 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금방 그 정보만 복제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자, 그래서 신호는 원래 01로만 표시되는데, 이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뭐 비트라고 하는 이제 4비트 뭐 이런 거는 이제 2의 4제곱, 그러니까 16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가 있는데, 얘가 0 아니면 1이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경우의 수가 2개죠. 근데 이거를 한 묶음으로 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전체 16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묶음 단위로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가 8개 모이면 이제 바이트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256개의 그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죠. 세기를 이제 256단으로 이제 설정할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서 뭐 일상생활, 교육, 의료, 사회의 여러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뭐 사회관계망 서비스, 뭐 SNS 이런 거죠. SNS, 사진, 영상 이런 거 엄청 빨리 올릴 수가 있죠. 그다음 온라인 교육도 되니까, 뭐 시골에서도 뭐 공부 잘하면 이제 뭐 이런 온라인 컨텐츠 이용해서 공부할 수가 있고, 집에서도 공부할 수가 있고, 전자상거래도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꼭 바깥에 나가서 뭐 물건 안 사도 되죠. 네, 밤에 뭐 그냥 주문만 해도 되고, 문화 콘텐츠도 되게 쉽게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다. 의료 정보 이런 거 이제 스마트워치에 막 자기 심박수 이런 거 다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면 상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 현대 정보 통신에는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이 활용된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영상, 사진 등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상점에서 물건을 직접 보고 구입하는 거랑은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 그거는 이제 직접 나가서 보는 거니까. 25쪽. 자, 스마트 기기로 기본량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이거 레이저 거리 측정기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있으면 이제 벽에다 대고, 한쪽 벽에다 대고 저쪽 벽에 이제 왔다가 오는 시간 측정하겠지. 그러면 이제 거리가 측정이 되겠죠. 이제 반사해서. 그 다음에 온도 센서를 이제 놔둬서 어디가 더 뭐 온도 차가 어떻게 되냐 이런 까지. 그래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길이 재는 거고, 광 센서를 이용하고 빛을 이용하고요. 뭐 이런 데 사용하면 되고, 온도 센서는 온도 센서 온도 뭐 이런 거네. 이런 거 측정하면 된다. 탐구하기 문제 1, 2번 한번 풀어보시고, 일본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래요. 사용하는 센서, 뭐 광 센서겠죠. 광 센서. 레이저 빛이잖아. 레이저 감지하는 신호는 뭐 빛을 감지하는 거지. 그 센서와 그 이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가속도 센서로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뭐 맞는 이야기고요. 자동차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차간 거리를 측정한다고 그럴 수 있고, 적외선 감지 센서는 광 센서를 이용해 온도 센서인데, 이거는 접촉하지 않고 온도를 측정한다. 이건 광 센서긴 한데, 적외선은 또 빛이구나. 빛을 감지하는 거니까 광 센서라고 해도 되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 자, 원래 뭐가 이제 뭐 기록이 됐어요. 뭐 소리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자연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합니다. 0.1 또는 0.2 이런 단위로 합니다. 0.2, 요거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이렇게. 이거 시간이구나. 시간이고, 요거는 이제 뭐, 중간값이 없는 거죠. 중간값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얼마 단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간값이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자르는 시간 간격을 촘촘히 할수록 원래 아날로그 신호에 가까워집니다. 얘는 0.1초 단위로 했는데 뭐 얘는 0.0 0.15 0.05초 단위로 해. 그러면 여기 요런 거 다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 단위로. 그럼 좀 더 촘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값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데이터의 양이 줄어든다. 데이터 양이 줄어들고 이진수로 전환한다. 0과 1 이진수로 전환하여 저장. 여기 값이 1이고 얘가 2고 얘는 3이고 얘는 요건데 2로 저장하는 거네. 2보다 큰데 얘는 이제 2.5 정도 되는데 반올림해서 3으로 저장하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다시 그 아날로그 신호로 바꿀 때는 약간 왜곡이 됩니다. 전송과 정보 저장이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했어. 근데 나중에 재생을 할 때는 뭐 스피커를 틀거나 이런 거는 아날로그 형태로 다시 트는 거거든요. 그때는 원래 신호랑 약간 다르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지금 못 잡는 거죠. 요런 거는. 네. 그래서 정보가 왜곡되어 완벽하게 재생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좀 더 촘촘하게 정보를 저장해야 돼. 좀 더 촘촘하게. 그래서 시간을 줄이면은 좀 더 촘촘하게 저장될 수 있지. 그런데 그러면 저장 용량은 더 늘어나겠죠.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 완성 문제 1번부터 1등급까지 그냥 다 해야겠네요. 29쪽까지 27에서 29쪽까지 풀어보시고 자, 하셨나? 보겠습니다. 신호와 정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신호가 발생한다. 그렇죠?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얻는다. 맞죠? 센서를 이용해 자연의 신호를 측정한다. 맞네. 5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 신호와 정보를 구분한 것은 옳지 않은 것. 정보는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지진파를 분석해 진원의 위치를 찾는다. 그런데 태양 빛을 측정해 태양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원래는 뭐 색깔 이런 거를 보고 알 수도 있는데, 아무튼 체온을 측정해 몸의 이상을 알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네. 위험을 인지하면 소리를 낸다. 위험을 인지하면 소리를 낸다. 이거는 모르겠고, 초음파를 내어 먹이 위치. 이거는 맞네. 이거는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리가 신호고 위험하다라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얘가 신호고 위험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 바뀌었습니다.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와나 측정하는 신호와 가는 자기장 측정한 거죠. 이거는 이제 나침판인 거 아시죠? 북쪽 방향을 알 수가 있고 올케 짝진 거. 요건 이제 바람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풍향이나 풍속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풍속이고 날씨를 해도 되겠지. 네. 뭐 날씨에는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니까.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날씨는 그런 바람 정보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장치, 이거는 디지털 장치가 아니죠. 얘는 이제 눈금이 이렇게 바늘이 만약에 띡띡띡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쓱 가잖아요. 예. 중간에 한 값도 걸치고 막 이러잖아.
이런 거는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하고, 요거는 디지털 신호에 해당해요. 이게 봉수대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이런 건 디지털 신호야.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있다. 물론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렇게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 봉수대는 5개에서 하나 피어오르면은 뭐 그냥 평온하다. 뭐 2개 피어오르면은 뭐 발견됐다. 3개면 접근하고 있다. 교전 중이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는 안 했어. 이건 좀 헷갈리겠지, 사실. 좀 헷갈리겠지. 이렇게는 안 했는데, 이러면은 이제 교전 중, 패배, 접근 없음, 접근 출현, 이렇게 하기로 했나 보죠. 이거는 이제 디지털 신호에 해당하는 거고, 정보를 손실 없이 보낼 수 있다.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손실 없이 보낼 수 있다. 뭐 맞고, 전송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고, 미세한 변화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 디지털 정보는 그건 아니지. 3번 고르는 게 제일 맞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자연의 신호가 전기 신호로 전환된다면 이게 이제 디지털화 하는 거죠. 얘가 반도체 회로에서 디지털 정보로 이제 디지털화 합니다. 기억의 신호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센서가 있다. 여러 가지 센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아날로그 전기 신호이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디지털화 한 거고, 니은 신호는 정보의 저장과 전송이 편리하다. 맞죠? 디지털 정보는 정보 저장과 전송이 편리합니다. 선생님, 네. 5번에 네. 전체 기억을 네. 맞아요. 기억이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보 손실 없지 않나? 이거 아니면 이거. 정보 손실 없지 않나요? 네. 그 단점에 네. 정보 손실이 될 수 있다? 네. 그러긴 하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정보 손실이 있는 거죠. 그게 중간 값이 없으니까. 근데 디지털 신호가 돼서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 수 있어 잡음에 영향이 없고 안정적으로 전송 가능하다. 정보 쉽고 빠르다. 정보 압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환되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있다. 복제나 위조가 쉽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미 디지털화 된 거는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디지털화 된 정보는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됩니다. 다음 이거 했죠? 7번에 초음파 기계의 탐촉자에서 발생한 초음파는 산모의 배를 통해 태아에 전달된다. 태아의 몸에서 초음파가 반사되어 다시 탐촉자로 들어오면 이를 컴퓨터 영상으로 나타내어 태아의 발달 상태를 확인한다. 기억에 광 센서가 있다. 이거는 뭐 소리 센서가 있어야 되죠. 초음파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빛의 신호는 아니고 이제 소리 센서가 있어야 되고, 기억은 컴퓨터로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기억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전기 신호를 전달하겠지. 얘가 오면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여 전달하니까. 니은은 정보이다. 맞죠? 네. 소리를 이제 그 분석해서 얻은 태아의 상태, 정보이다. 맞죠? 4번. 감각과 그에 대응하는 센서를 이용한 장치를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바코드 스캐너는 좀 눈에 해당하지 않을까? 음주 측정기는 후각에 해당하는 것은 맞죠. 디지털 카메라 시각, 오군 탐지기도 이걸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거 소리를 듣는 거긴 한데, 음파니까 일단은 이것도
탈락 일단. 촉각, 요리용 온도계. 온도계 뜨겁고 뭐 이런 거 촉각에 해당하니까. 이건 압각이죠, 압각. 압력. 그래서 답은 3번 고르는 게 좋겠네요. 3번 맞네. 이거는 소리이고, 이건 눈이고, 이거 둘은 압력을 느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온도인데, 이제. 이건 촉각. 어긋함기가 시각이 아니에요. 어긋함지기는 시각이 아니죠.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소리가 반사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소리 센서인 거죠.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소리 센서인 거죠. 3번이 답이고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물체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과정이다. 이미지 신호 처리 장치, 그래픽 메모리. 물체에서 나온 빛은 아날로그 신호인데 렌즈에서 빛의 신호가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건 그거는 아니고, 여기는 그냥 이거를 이제 상을 모아주는, 이제 상이 맺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에 디지털 정보로 저장된다. 여기서 이제 디지털 정보가 되는 거죠. 기억지가 고르셔야겠네. 3번 고르셔야겠네. 그 다음에 10번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했을 때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잡음에 덜 민감하다. 덜 민감하다. 반영구적으로 보존 가능하다. 전송 과정에 정보 손실이 거의 없다. 전송 과정은 거의 없지. 원래 아날로그 정보를 완벽하게 저장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 그죠? 왜곡이 있습니다. 네. 뭔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가능하죠. 디지털 기기로 다양한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완벽하게 저장되는 건 아니야. 4번. 자, 대기 환경 정보가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하는 것이다. 대기 환경 정보를 참고해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등교한다. 이거는 이제 맨 나중에 되겠네요. 각 지역에 있는 미세 농도를 센서로 측정한다. 뭐 좀 앞쪽에다 배치하고, 국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미세먼지 농도 측정 것도 수집한다. 뭐 중간 수집한다, 분석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정보 제공한다. 요 순서면 되겠고요. 아다라가 위와 같이 디지털 기술이 정보통신에 활용되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례 한 가지를 설명하시오. 뭐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교육 뭐 그런 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 영상, 소리 등의 디지털 정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뭐 온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쇼핑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2번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진 찍고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한다. 대용량 동영상도 언제 어디서 실시간 시청할 수가 있다. 스마트폰 사진 찍는다. 촬영한 사진은 아날로그 신호로 저장되지는 않죠. 디지털 신호로 저장되고, 니은이 가능한 까닭은 디지털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뭐 맞는 것 같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까닭은 디지털 정보 처리 기술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4번 하시면 되고요. 12번에 4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고, 이거 디지털 온도계인데 각각 어떤 온도계인지 써라. 가는 아날로그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이긴 한데, 뭐 아날로그, 가가 아날로그 온도계, 이거는 디지털 온도계. 그 까닭을 써라라고 돼 있네. 이거는 뭐 아날로그 온도계는 그 값의 변화가 연속적인 거죠. 값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온도 값이 불연속적으로 변한다.
두 온도계의 온도 변화를 통해 디지털 온도계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 알아보기 쉬운 거? 그런 거 쓰면 되나?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그거 써있네. 누구나 같은 값을 읽는다 이렇게 써있네. 그러긴 하겠다.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누구나 같은 값을 읽는다. 단점은 뭐 미세한 온도 변화를 나타낼 수 없다. 뭐 중간값이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미세한 온도 변화를 나타낼 수 없다.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적외선을 분석하여서 해온을 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광 센서가 들어있죠. 적외선 빛의 일종이니까 광 센서가 들어있고요. 인체에서 나오는 적외선은 디지털 실험이가 아닙니다. 아날로그 실험입니다. 근데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저장하거나 이러는 거고, 열화상 카메라 촬영 화면은 아날로그 신호로 저장할 때는 이제 디지털 신호로 저장하죠. 1번. 자, 많이 했어. 이거 하루 만에 뭐 이거 거의 일단은 다 끝낸 건데, 그 핵심 정리에 칸 채우기 마저 해볼게요. 31쪽에 자연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신호라고 한다. 신호. 근데 그거를 이제 의미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고,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으로 값으로 표현되는 신호이다. 자연에서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고, 컴퓨터 이런 데 저장할 때는 디지털화해서 저장한다. 센서 자연 신호를 받아들여 무슨 신호로? 전기 신호. 아날로그 아니고 일단 전기 신호를 바꿉니다. 근데 그거를 반도체 회로를 거치면서 디지털화 하는 거죠. 일단 이 센서들은 전기 신호로 일단 바꿔주는 거예요. 바코드 스캐너, 광 센서 이용하는 거고, 자동차는 초음파, 스타일러스 펜 압력 센서, 가스 누수 경보기는 가스 센서인데 한염기 측정기, 뭐 이온 농도 측정한다. 그래서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인터넷을 통해 뭐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문제점도 있긴 하다. 이런 데 쓰이고 있다. 거의 다 했는데 아까 전에 7번까지 했죠? 33쪽에 8, 9번만 할게요. 33쪽에 8, 9번만 하겠습니다. 보셨죠? 마약 탐지견, 이거 후각으로 탐지하는 거, 후각으로. 마약 탐지견 후각인데, 가스 누설 경보기, 이런 거 이제 어떤 분자, 입자를 이제 감지하는 거고요. 음주 측정기, 이것도 후각에 해당하고, 염도, 이런 거는 뭐 미각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이온들 측정하는 거고, 스피드건은 청각. 스피드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속도 측정하고 이런 건데 청각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아무튼 여기는 요거까지가 맞고,
여기서 뭐하죠 얘는? 청진기로 개를 칭찬한다. 그러니까 소리네 소리 청각. 근데 스타일러스 펜은 청각은 아니고 이제 뭐 앞각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촉각이라고 해도 되긴 하겠죠. 네, 음파 탐지기는 청각에 해당하죠. 1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고 이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거고요. 가가 아날로그 신호가 맞고, 나는 전송 과정에서 신호가 왜곡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변환 과정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전송이 아니라 변환 과정. 그 다음에 나 신호를 가 신호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보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신호로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요즘은 다 엄청 촘촘하게 하기 때문에 뭐 많이 왜곡되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수능 실전 3점 문제는 다음 주에 하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숙제는 없어요. 숙제 없습니다.